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 달에 가계 통신비,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통신요금에 기기 할부금, 여기에 OTT 서비스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까지 합치면 금액이 상당하죠. 그래서 얼마 전 국회의 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수한 통신비는 20% 정도 감소한 반면 콘텐츠 이용료는 8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신비 지출 내역이 달라졌는데 이제 관리 체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조사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사 요금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서는 OTT 구독료와 모바일 게임 결제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오락 문화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돼 있죠. 하지만 오락 문화 항목에는 공연, 극장 관람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통신비 산출 기준을 재정립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사회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유엔 통계 개정안에서 통신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같은 확장된 개념으로 결정하기로 통계를 내렸습니다. 현재 가계 통신비 집계에 콘텐츠 이용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특정을 정확히 해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현실 사회에 부합하는 통계 체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9월 22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국내 소식 중에서는 세수 관련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세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59조 원 정도 부족하다는 거고요. 덜 거쳤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이제 국세 수입 재추계를 통해서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일단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세수입이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요인이면 크게 걱정할 게 아닌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면 크게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목을 좀 보면요. 가장 크게 줄어든 게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전부 줄었는데요. 그 폭이 컸다는 거고요. 법인세는 올 한 해에만 25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7조 원, 부가가치세도 9조 원 넘게 덜 거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 실적이 나야 법인세를 내는 건데 수출이 안 되니까 영업이익도 줄고 또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세금 덜 거칠 수밖에 없지만 이 편차가 좀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비판이 일었는데 그래도 똑똑하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금 얼마나 들어올지를 계산을 미리 하는 건데 오차율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세수 오차율을 좀 해보니까 얼마를 거둘 거라고 했는데 실제 거친 세금과 계획의 차이가 14.8%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거의 15% 차이가 난 거죠. 예, 저도 가계부 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이니까 10% 편차 납니다. 자주 납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살림인데 그것도 15%나 차이가 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세수 오차율이 3년째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플러스 17%, 2022년에는 플러스 13% 세금이 더 들어왔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4.8%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국가 재정에 대한 계산이 좀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수입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은 경기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정부 예상과는 달리 기업 실적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을 한 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이제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치에서 크게 못 미쳤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세수가 더 거친 상황이 이제 플러스 오차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처럼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현직자들은 현직자라는 입장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못한다. 저는 이렇게 간주하고 들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건 진짜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이런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거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이게 세수 추계가 중요한 이유가 예산안이 한 해 이제 나라 돈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제 계획인 건데 그러면 들어올 돈이 얼마길래 이렇게 쓰겠다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이 계산 자체가 15% 이상 차이가 나면 예산안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이제 가계를 생각을 해봐도 뭐 이번 달 월급이 한 400만 원 들어올 거로 다 예상을 해놓고 뭐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외식비 이런 거 다 짜놨는데 갑자기 막 6, 70만 원이 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럼요. 네.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수 오차가 3년째 두 자릿수를 보였다면 이거 내년이라고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세수 추계를 기재부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 세수 추계 산식을 외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와 어떻게 계산한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만 지금 알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이걸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세수 추계의 밑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아예 민간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경기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측을 하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수나 세입이 왔다 갔다 하면 추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긴 하네요. 요즘이야 뭐 경기 변동이 워낙 크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실제 말씀 듣고 봤더니 세수 추계 시스템 자체도 공개도 안 하고 네. 그동안 계속 누적된 오차율도 컸고 네. 그럼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기재부만 이걸 좀 꼭 쥐고 있지 말고 개방하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크로스 체킹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 기재부는 이 세수축의 모형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세수 펑크 소식과 함께 우리 봉급쟁이들은 갑자기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습니다. 이게 쭉 세목별로 살펴보면요. 법인세랑 양도소득세 이런 건 큰 폭으로 줄었는데 경기 영향이죠. 근데 직장인 월급에서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는 사후에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징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세목이 대부분 줄었는데 근로소득세가 1년 전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야, 이거 뭐 직장인만 봉이냐라는 말이 실제 나올 만한데요. 맞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이제 세수 규모도 그렇고 이 전체 세금 중에 비중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세가 규모를 좀 따져보면 2016년에 한 3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한 2배로 불었거든요. 근데 국세 수입에서 비중도 13% 정도 됐는데 지난해 한 15%로 늘었고 물론 이제 기업의 이익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흑자에서 적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예. 영업이익이 사실 뭐 반토막도 나고 10분의 1 토막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이 또 10분의 1로 줄지는 않으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불경기에도 평탄화가 된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는 그래도 꾸준히 거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내년 법인세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더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겠네요. 전체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엔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내년에도 세수 펑크를 결국은 직장인들이 버티는 지탱하는 그런 규모가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메꾸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계속 근로소득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공법이라고 하면은 예. 추경이라고 불리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 더 받고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재부는 일단 추경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예.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게 이제 빚을 이제 뒤에 세대에 넘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모자란 돈은 각종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는데 기금은 사실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쌓아두고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예산 저수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이 차 있는 저수지의 물을 잠시 퍼다가 세수 부족을 넘긴다는 구상입니다. 네.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세수가 더 걱정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짜냐? 그게 아니고 다 이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한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직접 돈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각종 감면, 그다음에 세금 혜택, 세금 깎아주는 것들을 다 부르는 건데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돈을 안 받는 거니까 사실상 돈을 쓰는 것하고 같아서 이 재정학에서는 이걸 그림자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한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특정 목적, 뭐 이렇게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깎아주는 세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부진만 좀 탓하지 말고 이 77조 원 중에 정말 좀 손볼 데는 없는지 그것부터 봐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다시 전기요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최근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딱 들어봤더니 전기요금 인상을 꺼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는 게 사실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막 얘기하기보다는 좀 쉬쉬하면서 조용히 추진을 하는데 아예 취임 일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야, 어찌 보면은 이 미션을 바꿔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물론 한전 사정이 안 좋긴 하잖아요. 네. 부채도 많이 쌓여 있고요. 이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누적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 하루에 70억 원이 넘습니다. 하루요. 네, 74억 원이니까 일단 뭐 거치게 비유하자면 하루에 일하고 퇴근해서 이자 70억 원 쏘고 잠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루 이자기 때문에 이 빨리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신임 사장도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앞당긴 걸로 이제 보입니다. 뭐 한전 사정도 안 좋지만 우리들 사정도 안 맞습니다. 좋거든요. 이게 참 야, 이제 고민이죠. 냉방비에 이어서 난방비 고민해야 되네요. 예, 지금 이 환절기잖아요. 계절이 빨리 바뀌는 것 같은데 한창 더워서 뭐 저기 냉방비 걱정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이제는 또 추워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기름값이 조금 안정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숨통이 좀 트이겠다라고 하고 아주 일시적으로는 한전이 흑자 운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넉 달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산업부가 당초에 그러면 한전을 좀 정상화하려면 얼마를 올려야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킬로와트 시당 한 50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원 정도밖에 못 올렸습니다. 1, 2, 3분기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4분기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30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도 상당폭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 좀 추워지고 있고 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또 난방철 수요와 또 맞물리면서 자칫 난방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 상황에서 일반 가정의 어떤 생활비 부담 이거 가뜩이나 심한데 이게 전기료까지 더 하면 어떡하냐? 라는 이제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내년 4월에 전국 단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은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나요? 일단 선택지가 있는데요. 전기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꾸어와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채권을 발행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한전이 채권을 또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또 건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거든요. 네. 이 한도가 뭐냐면 자본금하고 적립금 합쳐서 그 쌓인 돈에서 한 5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해라 이겁니다. 이 네. 가이드라인인데 예. 지금 자본금하고 쌓아둔 돈을 다 합쳐도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 5배면은 채권이 75조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75조 원도 큰 돈이지만 예. 지금 한전이 발행한 채권이 거의 70조 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더 끌어올 수 있는 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한 4조 원, 한 4.5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년 살림에서는 한전은 한 15조 원 정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정부에서 한도를 늘려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법제는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6배까지는 늘려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전채가 채권 시장에 풀리면 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워낙 규모도 크고 안정성도 되게 높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럼 자금을 구하려는 다른 회사들은 돈을 못 구하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정부나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을 쫓아낸다라고 해서 이제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 이제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뭐 경영이 좀 방만하다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슬림화나 이런 경영 효율화 없이 전기요금만 올린다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걱정 말고 가계 걱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기료 인상을 조금 뒤로 미루면 그러면 나지나 싶었더니 그러면 다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 맞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야,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국 동결했어요. 네, 뭐 동결할 거는 거의 뭐 시장에서 99% 확률로 이제 확신을 했던 상황인데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앞으로 그럼 금리 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그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딱 뭐 추격을 해보면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동결하긴 했지만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를 내놨다는 거고요. 매파와 비둘기파는 사실 뭐 긴축과 금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게 이제 매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경기를 부양하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는 게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자녀에게 이제 공부하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너 저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 몇 페이지 풀었어? 빨리 해. 뭐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네. 옆에서 야, 저 애도 좀 숨 좀 쉬자 하고 좀 야, 놀아야 또 공부도 하고 그렇지. 그거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는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에가 약간 매파고 뒤에가 좀 비둘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이해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좀 모호한데 예. 매파적 동결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가 더 높게, 더 길게 갈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거고요. 금리가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번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서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금리 기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 때문인데 네. 금리가 미국과 지금 역전된 지도 꽤 됐고 폭도 커졌는데 네. 우리나라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은의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표현은 뭐 거의 모든 경제 기자들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역전이 됐죠. 예. 금리가. 근데 같이 겨우 한 바퀴 달리기를 했는데 우리는 체력이 지금 고갈이 됐고 미국은 지금 거뜬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했더니 지금 한 바퀴 더 뛰자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기초 체력이 떨어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를 섣불리 올리거나 그냥 마냥 동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한 번 더 올리면 우리도 계속 동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일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 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대책에는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연착륙시키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주요 내용이 될 것 같고, 공공부문 주택들을 좀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이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 야, 이걸 정부에서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어떤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진짜 시장 원리로 보면은 청산되거나 이게 도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게 다 금융권하고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착륙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일정이 있나요? 일단 올해 세 번째 공공분양 주택 사업 이름이 뉴홈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사전 청약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일에는 일반형, 25일에는 나눔형, 26일에는 선택형 세 차례로 나눠서 청약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청약 공고는 우리가 다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맞죠. 네, 여기에 일반형, 나눔형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잘 따져 보시고 해당되는,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잘 따져보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약은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서 네. 그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많은 분들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전쟁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장 큰 도움 주고 있는 건 역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와 유럽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네, 이게 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출하려다가 예. 생겨난 일인데 요즘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갈등이 불을 지피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간 있었던 일 그리고 뭐 오늘 아침 나온 소식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곡물인 건 잘 아시죠? 그 별명이 흑토잖아요. 맞아요. 뭐 유럽의 빵 뭐 그러던데. 맞아요. 빵바구니 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곡물들을 뭐 이 오데사 항구 등 이런 주요 항구를 통해서 배로 이렇게 나가는데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를 공격하고 또 봉쇄를 하면서 수출길이 막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곡물 공급량이 줄면서 또 가격도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생산한 곡물들을 어딘가에 다 쌓아둬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보다 못한 유럽이 그러면 급한 대로 우리도 곡물 필요하고 안 되겠으니까 네. 육로로 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유럽 연대 회랑을 하나 만들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불쌍하니까 수입 관세도 우리 받지 말자. 면제해주고 수입 쿼터도 해제해주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이제 무관세로 수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이 곡물을 실은 차를 지나가게만 해줘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그래도 이 비옥한 땅에서 자란 우크라이나 곡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곡물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요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중간에 좀 내려서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을 열어준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장사 다 뺏겼다 하면서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이거 뭐 당연한 거네요. 자국 농민들이 결국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어느 나라가 반기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는 수입을 허가해주는 그런 조치를 안 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우크라이나 곡물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던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럽연합에게 우리 더 이상 그 수입 못하겠습니다 하는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예.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근데 다만 유럽연합이 좀 달래요. 5개 나라 너희들 그래도 9월 15일까지는 조금 계속 유지를 해주고 좀 그때까지는 수입 금지 오케이인데 네. 그 이후로는 좀 다시 수입을 해줘라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이 나라들이 약속한 시간이 오니까 예. 싫다 안 할란다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헝가리도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라서 우크라이나 곡물 때문에 수출이 한 32% 정도 줄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다음 달 있을 총선에 이제 현재 집권당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또 슬로바키아도 자국 농산물 가격 하락 막고 농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고 다들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희가 좀 이해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예. 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합니다. 정치적 포퓰리즘 위해서 EU 무역법을 위반하는 거다.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야, 생각보다 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결국 세 나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헝가리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짜 수입 계속 반대한다. 예. 이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러시아랑 러시아와 친하잖아요. 맞아요. 예.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전쟁 이후에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 결정할 때도 혼자만 반대했던 나라예요.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영토와 민족에 대한 갈등도 있는 나라고요. 슬로바키아는 여기도 선거가 있어요. 9월 30일에 총선이 열리는데 자칫하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빼앗기지 않으려면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당장 우리 코가 석자인 건데 또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는 그래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일단 추진 중이고 우크라이나의 그 WTO 제소도 취하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밝힌 바가 없어요. 예. 그리고 폴란드가 가장 사연이 많은 나라인데 일단 폴란드는 앞서 WTO 제소를 뭐 하든 말든 계속 우리도 곡물 수입 금지할 거다 밝혔는데 여기도 이제 다음 달 총선이어서
민심을 챙겨야 하고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좀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보복에 나서면 수입금지 품목도 더 확대하고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도 내년부터 안 하겠다. 어휴. 이렇게 맞대응을 했어요. 예. 근데 또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지 대통령이 무기를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는 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다. 최신 무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화를 하는 모습을 예. 보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 폴란드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우크라이나에게 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가까운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좀 적극적으로 무기도 제일 많이 주고 난민도 제일 많이 받아준 나라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또 서운한 것도 있고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면 현재 우크라이나 서쪽의 이 갈라치아라는 지역이 예전에 폴란드 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치에 적극 협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나치에 의해서 한 1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던 학살을 주도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자국민, 우리 국민을 죽인 원수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속에 감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행태를 보니까 구조하려는 사람까지 익사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만약에 폴란드가 또 맞불 조치를 하나 내놓는다면 이제 아까 말한 난민 지원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과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까지 수행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유럽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웃고 있는 거는 러시아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유럽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 예. 관심도도 낮아졌어요. 이제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게다가 헝가리 비롯해서 이 친러시아 성향의 유럽 국가들이 뭐 유럽 연합이나 나토라는 틀에서 이제 똘똘 뭉치지 못할수록 또 불화가 더 커질수록 러시아는 이제 뒤에서 씩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힘을 키워주게 되겠죠. 예.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 말고 또 정면 충돌한 나라들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인도와 캐나다인데요. 이 두 조합은 의외네요. 그죠. 근데 이게 시크교도 살인 사건에서 시작돼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진 이 뉴스가 요 며칠 외신을 정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건 자체는 3개월 전쯤에 일어난 건데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인도계 캐나다인인, 그러니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라는 사람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인도에서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인물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이거 우리가 그때 사건 알아보니까 니자르 사망의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더라. 이 사람은 결국 우리 국민인데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 주권 침해다. 예. 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G20 정상회의 때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직접 면전에 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 캐나다 인도 외교관도 추방하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예.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는 무슨 소리야 터무니없다 하고 반박하면서 이제 맞대응으로 인도 주재 캐나다의 이 고위 외교관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망한 이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나 봐요. 네, 제가 아까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시크교가 인도와 캐나다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시크교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의 주요 특징들을 좀 가져와서 만든 인도 종교예요. 카스트제도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남녀가 평등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름에 이제 성을 들었을 때 뿌리를 알 수 없도록 남자는 싱, 여자는 카우루라는 성을 공통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격에 사망한 사람도 이름에 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인들 이름 중에 혹시 싱 또는 카우루가 들어가면 거의 100% 시크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형상에도 의무적인 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터번,
쇠팔찌, 빗, 그리고 자르지 않은 머리, 그리고 이제 허리춤에 차는 끼르반이라는 뭉툭한 칼이 있어요. 예. 이건 무기는 진짜로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건데 이걸 가진 사람을 봤다 하면 또 시크교인입니다. 아무튼 이 시크교는 인도 북서쪽의 펀자브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이 지역 인구 절반 이상이 시크교 신자일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맹함이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컨셉이에요. 예. 그래서 군인, 경호원들이 많아요. 근데 시크교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별도로 칼리스탄이라는 국가를 만들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도 정부가 인정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인도 정부들이 역사적으로 뭐 수차례 시크 사원을 쳐들어가는 등 무력 진압을 마구 합니다. 근데 시크교인들이 이런 탄압을 피해서 캐나다, 뭐 호주, 영국, 미국 등으로 근거지를 뿔뿔이 옮겨서 칼리스탄 독립운동을 펼쳐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진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2%가량이 시크교일 정도로 와. 굉장히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크 교도가 캐나다에 많았군요. 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두 나라 간에 그간에 공들인 관계가 깨진다면 야, 이것도 문제겠는데요. 그쵸. 그간 인도는 이제 캐나다에게 안 그래도 얘기는 쭉 해왔어요. 칼리스탄의 활동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캐나다가 불응을 해왔다면서 이제 사실상 캐나다 내의 극단주의 세력을 용인한다 이런 비난을 해오고 있었고 캐나다는 캐나다 영토에서 캐나다 시민 살해에 외국 정부가 관여한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대립하는 건데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FTA 협상 무기한 연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10년 만에 겨우 재개가 된 거였는데 이 일로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양측 외교관 추방에 이어서 어제는 또 인도 정부가 캐나다에서 인도 입국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무역뿐 아니라 양국 간의 투자 흐름에도 좀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례로 캐나다 최대 공적연금 운용사들이 인도의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은행 등 어떤 인도 기업과 프로젝트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외교적 골이 깊어지면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근데 이제 양국은 그래서 사실 미국이 조금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좀 있는 눈치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게 안 예. 그래도 미국은 요즘 인도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적 협력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 좋은데 막상 또 캐나다 편을 안 들어주면 이게 결국에는 나토 동맹국의 어떤 조약을 안 지키는 그런 셈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도는 전략적으로 점점 중요한 파트너가 돼가는데 캐나다는 원래부터 뭐 맹방이다 보니 그 사이에서 미국이 참 끼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이번에는 일본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택시기사로 취업하면 대기업 연봉보다 더 잘 받는다면서요. 네. 예, 이것도 지금 인력난 때문이에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본 관광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택시 기사 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 하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본도 평균 운전기사 나이가 58세. 그래서 대부분 50대 중장년층들이 종사하는 분야거든요. 한 4, 50대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젊은 인력이 들어와 줘야 오래 일하고 비는 일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택시 기사들이 원래는 나이 드신 분들만 선호해서 채용한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모시고 싶은데 잘 안 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이걸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20대 신입사원 공채를 해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신 오게 해야 되니까 유연근무제, 야. 성과급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임금을 대폭 인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0년은 좀 이랬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일본 기업하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임금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입사 1년 차 때 주요 대기업 월급의 한 2~3배가량인 월 5~6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에서 540만 원을 버는 운전자도 생겨나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고소득 직장으로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버는 그런 직장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머지않아 일본의 택시 기사분들은 20, 30대가 꽉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한 뭐 10%, 20% 더 주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대기업 월급의 2~3배를 준다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정말 택시 기사가 부족한가 봐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본은 원래 그 택시 산업 보호를 위해서 뭐 우버나 뭐 중국의 디디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번에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회에서 아예 그냥 이 해당 산업의 규제를 좀 완화해보는 건 어때? 하는 얘기가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또 택시 회사에서는 불만이 크죠. 네. 이것도 일자리 우리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공유 서비스는 사실 뭐 음주 측정이라든지 차량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우리랑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서비스인데 왜 그거를 허가해 주냐. 그리고 공유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책임도 안 져주는데 이거는 정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일본은 예전에도 택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약간 제복 같은 정복 맞아요. 입고 흰색 장갑 딱 끼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 규격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화가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가 뭐 중구난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앞으로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유승범의 질투입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죠. 오프닝 때 OTT가 하도 활성화돼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통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이런 대작 드라마는 이제 영영 못 보는지 싶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